네,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4일이었죠. 대규모 폭발 참사를 겪은 레바논이 그 피해를 추스리기도 전에 다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 레바논,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 상황에 대해서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상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시위대는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고 또 의회 건물 등 정부기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탓이라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데는 그 레바논 특유의 정치 체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예,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의 현대사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현대사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원래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받았던 지역인데, 예.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오스만 제국이 패전국이 되죠. 그러면서 승전국으로 이제 이 지배권이 넘어가는데, 그때 이쪽 지역을 인수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였습니다. 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이제 밀약을 이제 통해서 그렇게 이제 레바논 지역이 프랑스 영이 된 건데, 예. 그 지역이 원래 그 기독교들이 좀 이 서아시아에서 드물게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마론파라고 해서 이제 그 또 다른 약간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데, 예. 어쨌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독립 그 열망 이런 것들을 약간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짓누르기 위해서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아랍인들, 그러니까는 그 이슬람 교도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라로 이렇게 묶는 그런 방 전략을 택했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섞어서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분열이 좀 더 쉽고 독립에 대한 그 통합된 힘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계획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들이 서로 간에 어떤 그 종교가 다른 이들끼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컨페셔니즘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제 일종의 종파들 간의 권력 분담주의라고 이제 뭐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기독교에서 맡고, 이제 총리는 이슬람교 수니파에서 맡고, 뭐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담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한때는 굉장히 그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는데, 이게 최근 한 수십 년 사이에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구성도 그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혼돈 속에서 결국 국민들이 어떤 그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어떻게 권력을 분담해서 이렇게 나눠서 차지하느냐, 뭐 이런 게 불만으로 표출이 되면서, 특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산암모늄이 폭발한 거지만은 이것도 무슨 테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 아시아 대륙에 있으면서도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그런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요. 시리아하고 이 레바논, 그다음에 그 밑에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뭐 유대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시리아는 이제 이슬람교의 시아파 국가인데,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제 레바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종교적인 분쟁이라든가 민족 간의 분쟁 이런 데에서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이죠. 근데 이제 그 레바논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몇몇은 그 세계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 예. 흔히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하죠. 많이 들어봤어요. 디아스포라.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기 조국에 살지 않고 이제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떠나서 사는 이런 사람들 흔히 이렇게 일컫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사실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레바논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나란히 그 위아래로 있다고 말씀드렸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쪽 지역이 원래 과거부터 어떤 그 동서양이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으로도 그리고 육지로도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능동적인 그러니까는 그 자기 나라에서만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외에도 많이 나가는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형적인 민족성이 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능동적인 면 말고 좀 수동적인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대사에 있어서 이들이 겪었던 많은 그 순환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레바논 안에 기독교도들 이들이 외국으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모이면서 외국으로 나가 살고 있는 그 레바논 출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네. 그 사실 레바논 인구가 지금 64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게 브라질에 살고 있는 그 레바논 출신 사람들이 최소 800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살고 있는 레바논인보다 브라질에 그렇군요. 살고 있는 레바논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최소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거고 뭐 1,0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 브라질이 제일 많은데 그 외에도 남미 국가들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300만 명이 넘는 레바논 출신인들이 있고 특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한때 지배했다 그랬죠. 그 레바논이 그래서 영어가 이제 물론 많이 또 외국어로서 배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프랑스어가 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레바논인도 250만 명이 넘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레바논인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역할 맡고 있는 그런 역할들도 많고 어떤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도 레바논 출신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뭐 중요한 분들도 많고 뭐 영향력도 크고 한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폭발 사고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좀 주변국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피해 복구 지원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지금 그 주변국들의 최근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인 원조는 뭐 좀 그 자세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이스라엘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종교적 그리고 이제 이 민족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20세기 한 100년을 겪는 동안에 전쟁도 겪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레바논으로 이렇게 이주해 들어가면서 그쪽을 주거지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 본거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내부에서의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도 주변국들 그러니까 북쪽의 시리아는 또 저기 시아파인데 그 남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또 수니파 국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파가 많아요. 이거 보면. 예, 그렇죠. 저도 저 군수공파 창녕조씨 군수공파거든요. 예, 근데 그쪽도 그렇게 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좋은 파인데 이쪽은 좀 복잡한 파벌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도 주변 그 상황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이번 폭발 사고에서도 그래도 테러 아니냐라고는 말이 처음에 나왔던 이유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바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부인하고 나왔거든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의심을 받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의 소행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번 그 폭발 사고 이후에 혼란 상황을 보는 그 주변국들의
시선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이틀 만에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와 레바논 사이에서의 특수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겠네.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그 시각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레바논에서 일어난 그 대형 폭발 참사가 머지않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거죠? 이런 얘기가? 그 이번에 그 폭발한 게 질산 암모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질산 암모늄이 이제 뭐냐, 뭐 물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비료로도 쓰이고. 비료로, 그렇죠. 이게 사실 비료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농업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데 기여했던 비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하얀색이 주로 하얀색, 회색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고체인데 이게 뭐 보통 이렇게 공기 안에 놓여 있으면 괜찮은데 밀폐되어 있거나 이제 고온에 노출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죠. 폭약 원료로도 사용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폭약 원료로까지 사용이 되고 이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레바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농업 적인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 도처에 많이 있는데 농업 용도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그 20세기에 들어서 이 질산 암모늄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수십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날 때마다 뭐 수백 명씩 죽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아유, 이거 되게 위험한 거네요, 지금. 예.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최근에도 폭발해서 2013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올라가면 2047년에는 500명이 죽는 그런 텍사스에서요. 와,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이게 여러 군데 아주 많은 곳에 아주 그냥 그 방치되어 있는 그런 보관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레바논도 레바논이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질산 암모늄의 보관에 이렇게 좀 철저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네네. 무섭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